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상희 세명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SBS 보도국의 윤춘호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혹시 보셨습니까? 역대 대통령 가운데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연설 30분 정도 했는데요. 핵심 주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일자리였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시정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이라고 들었습니다.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국회를 존중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습니다.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됩니다.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게 되는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입니다. 국민들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힘들면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국회가 함께해 주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국민의 생명이다. 참 일자리를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오늘 연설 분위기는 어땠어요? 네. 대통령 연설 분위기는 일단 상당히 좀 진중한 분위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간히 이제 여당 의원 중심으로 박수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또 한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용 자체는 실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일자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연설과는 상당히 좀 차별화되긴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오늘 시정연설에는 모두 참석을 했죠? 네,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 조그만 종이에다가 협치하지 않는다는 걸 항의하는 내용의 이런 항의 문구를 써서 자신들의 뜻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장면인데 중앙통로에는 여당,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야당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야당 의원들과도 악수를 했죠?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좀 지상욱 의원 얼굴도 보이고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보이고요. 바른정당의 지상욱 의원과도 악수를 한다고 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과는 악수는 하지 않았군요. 이동 통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통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열심히 좀 보시고 들어오셨는데 네네. 어떠셨어요? 일단 보이지 않는 정면 돌파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로 인해서 난국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라는 부분을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정책적 이슈를 확실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인선이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은요?
네, 지금 비상 상황이다. 비상 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달라. 국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모습 보였고요. 특히 사상 최악의 지금 실업난 아니겠습니까? 4월 같은 경우는 청년 실업률이 11.2%, 통계 역사상 가장 나쁜 상황입니다. 이런 절박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 야당 의원들에게 협치를 좀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대통령으로서는 절박성, 시급성이 드러났고요. 반면에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추경을 위한 심사에도 사실은 회의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미는 손과 다르게 또 야당이 과연 어느 정도 호응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상황들 역시 협치의 틀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연설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실에서 야당 대표들과도 티타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졌습니다. 예. 그때는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티타임 가졌는데요. 그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당연히 이제 정우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오전에 있었던 의장 주재 그 원내대표 회동에도 나가지 않았으니까요. 대통령과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썩 좋지만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티타임을 하기 위해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모습이 안 보이죠? 예, 대표 지도부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저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아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강경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협치가 말처럼 정말 쉽지 않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디 야당의 어떤 존재성 이것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사실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결국 지금 다른 야당은 일종의 협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뭔가 모르게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인사청문회 이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인사청문회가 여론의 폭발적인 호응이라든가 또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국정 혼란에 대한 어떤 책임론 이것이 아직까지 상존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힘겨운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사에 대한 난국 이런 부분에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부 결석 또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건 위기의식이 상당히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만나는 자리에는 자유한국당에서는 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의원이 참석을 한 것으로 아까 화면에 나타났고요. 지금 나오는 화면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함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뭔가 설득하고 네. 추경 예산안 심사 이런 부분 또 인사청문회 협조를 요청하는 것 같은데 원하는 대답은 얻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단 추경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제 3당이 합의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게 제1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이런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기들은 이렇게 되면 심사 일정을 잡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방금 전에 한국당 대변인 입으로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 국회의 어떤 냉랭한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사실 여당이 되면 우리는 정말 새롭게 야당과 대화하고 새로운 모습의 정치를 보여주고 싶어 하고 또 그럴 의지가 있고 노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여당에서 야당이 된 의원들은 직전에 야당이었던 지금 여당이 된 그 정당들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는 그래서 여와 야가 협치를 하기보다는 결국 대립하는 이런 모양새가 이번에도 좀 반복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불신을 사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협치는 정말로 중요한 21세기 정치를 이끌어가는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청와대와 여당이 결국은 정치를 이끌어가는 주체이기 때문에 야당에 대해서 명분을 주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상임위원장단과의 만남이라든가 또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미할 때 야당 의원을 동행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이런 의견들을 존중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야당에게 명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전향적인 대결의 정치보다는 화합하거나 또는 협조할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를 하되 그것이 명분에서 어긋난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또 그것이 야당의 본분입니다. 견제와 비판은요. 대신에 지금 정말 시급하게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정말 비상한 상황 속에서 출범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할 부분과 기준을 국민들께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 견제와 협력의 틀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또 지금 야당에게는 앞으로 생존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과제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최근에 인사청문회 몇몇 후보자들에 대해서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둔 것 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인 인사청문회를 언급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뭐 간단할 것 같습니다. 정치보다는 정책이 우선이다. 이 정책을 중요하게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인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부분을 모의 메시지로 이야기한 것이고 야당을 압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에 대한 부분, 야당의 입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저런 어떤 여권의 인사청문회라든가 이런 인사 난맥에 대해서 공격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여론을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에 예,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지금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단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일자리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여긴 문 대통령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국민과 국회에 절박한 상황을 설명드렸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은 취임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시기에 치러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상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경제 선순환을 이룰 수 없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시급한 상황, 친절한 설명, 절박한 호소로 요약될 수 있는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의미 있는 변화를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시정연설은 연설문만 제공되었지만 오늘 추경 시정연설에서는 메시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각적 보조 자료인 프레젠테이션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현장의 국회의원은 물론 시정연설을 지켜보는 국민들께 추경 예산안 제출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추경 예산을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입니다. 사상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이라는 새로운 형식과 시정연설의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새로운 표현 방식을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회와 국민을 향한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 방식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의 핵심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라고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특히 야당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요. 원래 예상대로라면은 야당 대표들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뭐 이런 얘기도 아마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빠졌네요. 너무 시간이 없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안 와서 그랬을까요?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할 정도의 의미 있는 대화가 없었다는 것의 반증이겠죠. 반증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추경 연설안에 대해서만 대변인이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 연설안 내용의 핵심은 역시 시급한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절박한 호소다. 그를 위해서 이를 보다 좀 절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브리핑한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청와대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들 빨리 임명해서 국정공백 막아야 하는데 임명을 강행했다가는 지금 추경 예산안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얻기가 어렵고 그렇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소위 이야기나 솔로몬의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정치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어떤 정치로 풀어야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좀 안타까운 것은 이렇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저께 그런 얘기를 했었죠. 100% 흥길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되도록이면은 지금 작금의 상황을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누구리들어 달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상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고는 지금까지 인사청문회에 있어서는 100% 흥길 없는 사람만 요구를 해왔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일자리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을 명확화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압박하는 그런 우회적인 점수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어쩌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인사청문회에 했던 행태 그리고 패턴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어떤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그런 시사적인 메시지라도 좀 더 나오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어떤 해법, 특히 여당이 민주당도 해법을 내놓아야 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는 오늘 시정연설 마치고 나서 추가 장관 인선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예상을 깨고 어제 5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단행을 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여러분 이미 보셨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철웅 기자가 좀 화면 보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지명이 됐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또 서울대 총학생회를 지낸 진보 교육계의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법무장관 후보자에는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명이 됐습니다. 이 법학계에서는 잘 알려진 원로 교수이기도 하고요. 특이한 것은 이제 사법고시를 통과하지 않은 다는 점에서 이제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비사시로 사법개혁을 주도할 그런 임무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이 임명이 됐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해군 참모총장으로 지명이 됐었고요.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방 전략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이 있는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인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시민운동 출신이죠. 패널 아줌마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있고요. 패널 아줌마요? 그렇습니다. 예. 낙동강 패널 사건 때 그걸 예. 계기로 해서 이제 시민운동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있는 분이고. 앞으로 4대강 문제를 환경부에서 그렇습니다. 노무현 청와대 시절에 지속 가능 발전 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에 참여정부와 또 인연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고려대 교수죠. 고려대 교수로서 대통령의 오랜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해온 인물입니다. 지금은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지명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을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될 그런 전망입니다. 5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어제 청와대가 인선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김 교수님, 이 5명 가운데 어떤 분의 관심이 좀 가세요? 일단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이 교육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사회적 갈등의 요소이고 일단 학교가 죽었다라고 특히 공교육이 죽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사회적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혁신학교라든가 또는 무상급식 다양한 이슈를 주도로 해왔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 풀어나가는 능력을 보여줄지 관심이고요. 역시 또 한 분은 아무래도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그동안의 법학자로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그동안에는 검사 출신이라든가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됐었는데 완전히 이런 법조 경력이 전혀 없는 분이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이제는 우리 법조 개혁이라는 큰 틀을 맡게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연 얼마나 역동성 있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12명 중에서 관료가 딱 한 명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과연 차관급으로 해서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을지 아무래도 이번 인사를 보는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개혁들을 어느 정도로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포인트를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를 김 교수께서 해주셨는데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력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말고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이력이 있었죠.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일할 때가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갈등을 빚다가 결국
국가인권위원장 임기 만료 넉 달을 앞두고 그만두게 됩니다. 이 당시 안경환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름대로 강단 있는 모습, 자신의 소신을 강조하며 떠났던 모습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사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조속히 대통령을 면담하여 현 상황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그래서 이 특정 정권의 연장과 교체에 관계없이 이어지는 영속적인 가치라고 주장해왔고요. 지금도 그걸 믿고 그런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차례도 이명박 대통령께 업무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무능한 인권위원장으로 역사에 남게 된 것은 제 개인의 불응과 치욕으로 사기겠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인권의 길은 종착역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망고불변의 진리를 제각기 가슴에 품은 작은 칼을 벼리고 벼리면서 창천을 향해 마음껏 건물을 펼칠 개명천지 그날을 기다립시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말이죠. 퇴임사 때 가슴에 품은 작은 칼을 벼르고 우리가 그 칼을 벼르고 별러서 건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명천지 그날을 기다리자라고 2009년에 인권위원회 직원들에게 고별 인사를 해요. 이제 그런 세상이 왔다는 이제 뜻으로 해석이 대명천지 밝은 날이 가능할까요? 왔다. 뭐 예.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제 안경환 후보자의 저 당시 이제 취임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은 인권은 영원하다. 뭐 정권은 짧고 인권은 정권은 영원하다. 유한하지만 인권은 영원하다. 뭐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재밌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후보자 인선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인선을 참 재밌게 보는데요. 뭐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는 줄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역대 정부마다 사실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검찰 개혁을 많이 떠들어들었는데 개혁이 씹히던 요인 자체가 개혁 대상을 선봉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는 원인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하게 보인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조국 민정수석과 안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점, 이런 측면에서 개혁 대상이 아닌 외부인으로서 개혁을 하겠다는 그 의지가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인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경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통과돼서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검찰 개혁이 아마 당면 과제일 텐데 네. 여기에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뭐라고 기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청와대에서 어제 이제 지명하면서도 밝힌 거고, 그다음에 안경환 후보자도 이제 스스로 밝힌 것이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이 조금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이것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역시 공수처를 만들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렇습니다. 그걸 나누어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약화시키는 거죠. 힘을 빼는 거고요. 또 경찰에 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 이것도 역시 또 검찰의 힘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찰 출신에게 맡길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 경력이 없는 안경환 장관 후보자와 조국 민정수석에 맡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로 일단 검찰 내부 분위기 쇄신하고 네. 그다음에 공수처 신설 관철시키고 수사권 경찰에 부여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만약에 그 과제들이 실현된다고 한다면은 네. 그 다음 정부 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 남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단순히 이 집권자 의지만이 아니고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나 뭐 추경 예산안에서 이미 보고 있다시피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청와대 의중이 과연 관철됐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서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사람, 국방부 장관 누구 임명할지 상당히 큰 관심사였습니다. 결국 대선 캠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던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이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예전에
야인으로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도울 때 국방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했던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국방개혁이라든지 선진민주군으로서의 거듭나는 이런 또 일을 제가 갖고 있던 배경과 제가 희망했던 그런 요소를 가미해갖고 도움이 된다 하면은 많이 역할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안보에는 든든한 정당이다 하는 거에 일조를 하고 싶어서 제가 길을 선택했습니다. 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S1, 해군은 N1이라고 합니다. 거기 인사정보 작전 군수 이런 순으로 와서 인사가 가장 중요했는데 이걸 정치화시키기 때문에 군이 미루에 서 있던 과거 한 9년, 10년 시대가 아니었는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청와대에서 군 인사를 개입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육군 총장, 해군 총장, 각군 총장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전권을 주고 아예 못 믿으면은 보직하지 말고 보직한 이상 그대로 믿어라. 이렇게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김 교수님,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저 말도 앞으로 자칫하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왜냐 그러면은 청와대는 군 인사에 절대 개입하지 마라. 각군 참모총장들이 인사권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 분명히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부분을 정말로 지금의 우리 국방부 운용 체제 내부에서 뭐 각 군을 어떻게 운용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국방부가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원칙에 근거해서 해야 될 것이다. 만일 경우 자칫하면 정말 부메랑이 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는 국방개혁 2020을 주도했었고요. 또 뭐 전작권,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계획을 세우는 등 국내에서는 아주 전략통이다. 그리고 기획통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강단도 높고 99년 1차 연평해전 때 이 완성을 이끌었던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직의 장악력이라든가 또는 그 내부에서 이런 합리적이고 기준이 있는 계획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일단 꼽히고 있는데요. 과연 본인이 약속했던 그런 내용들을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지 아무래도 역시 대통령의 뒷받침, 정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될 거고요. 국방부 내에서도 그동안에 뭐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육군이라든가 공군 여러 차례 뭐 갈등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율해내고 군의 사기도 또 조율하면서 과거에 뭐 방산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군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개혁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아무래도 또 역시 후보자의 리더십이라든가 또는 군을 장악하고 이끌어 나가는 합리적인 그런 성품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그 부분이 큰 과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세 분과의 말씀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면서요. 대신에 여러분 보내드리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저서에서 썼던 글의 내용을 보여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른 데 가서도 또 이 얘기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 인선하면서 드러났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운명이라고 하는 책의 저 내용이 있는 겁니다. 개혁적 인사들이 일거에 내각과 청와대의 대세를 장악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들 인선하는 핵심 기준이 바로 저 부분 아니겠나 싶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